예, 중국 반도체 얘기 예고했던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뭐 하나 하자고 마음 먹고 돈 쏟아붓고 인력 쏟아붓고 설비 투자하면 정말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을 했던 것처럼 진짜 한번 마음 먹으면 정말 빠른 속도로 어떤 어권이든 올라오는 게 또 중국인데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반도체는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잘 되는 잘 건 안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세계 15대 반도체 회사 중에서 중국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을 추월한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한국이 2위에서 4위 정도 하는데 예. 그 등회에서 갑자기 2위, 4위 올라올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빨리 쫓아오는 노력은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추월한다거나 굴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야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기술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기술력이 만약에 좀 덜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급화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또 내수가 탄탄하고 어떤 5G나 인공지능이나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뭔가 수요와 공급으로 밀고 들어가는 약간 중국 쪽에서의 지금까지 전통 제조업에서 왔었던 그런 전략들을 반도체에서도 좀 펼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컨베이어 벨트 산업이 아니고 네. 설계를 잘해야 되고 예. 또 제조 공정이 300개, 400개 복잡한 공정이 있고 예. 또 그걸 다시 조립하고 어세이 하는데도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이런 테크 산업은 그렇게 라인 크게 만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뒤에 이제 기술 수준이 낮은 그 후공정에 패키징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고 네. 그 앞단에 이제 두 부분 제조를 한다거나 또 이제 디자인을 완벽하게 하는 이런 쪽은 아니에요. 예. 아니고 대신 이제 그 디자인 분야에서 일부분, 예를 들면 통신 칩 같은 부분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돼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앞에서 화면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15위 그 표가 잠깐 나왔었는데 아니요. 그거를 또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안에서도 좀 세분화해야 되는 것이 메모리와 또 파운드리 분야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삼성전자와 TSMC 비교할 때도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로만 기준을 삼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제조, 이제 디자인, 조립 이 세 개로 그냥 나눠지는데 우리 삼성은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TSMC는 제조만 해주는 거죠. 설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기업은 아직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중국이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조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계속 저희가 표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표를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거 나가는 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IDM, 팹리스 조립 가공에서 놓고 보시면 이제 대만이 보면 이제 조립에서는 또 파운드리에서는 1위를 하지만 IDM이라는 종합적인 생산이나 팹리스라고 그러죠. 설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이런 쪽이 아직 한참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IDM 쪽에서는 미국 다음에 그 세계 2등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제조업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다음에 나올 그 특허 건수에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게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기술이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한 지 37년 가까이 돼요. 예. 근데 중국은 반도체를 이제 시동 건 게 2014년이니까 한 6년 정도 겨우 된 거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당긴 것은 사실은 2018년부터 미중이 이게 무역 전쟁을 하면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3년, 2년 반, 3년의 이 축적 가지고서 37년의 축적을 따라온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나오니까 또 순위가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여기는 파이 자체가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이쪽 분야에서는
또 순위의 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로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그러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자꾸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전 세계에서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미국도 메모리 쪽은 뭐 마이크론이나 조그마한 회사 하나 15, 6% 점유율이고 나머지 70% 이상은 한국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의 비중으로 보면 한 26%고 나머지 74%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76%를 한국도 잘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반도체 역사가 뭐 20, 30년 더 길지만 30년 전부터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성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거라고 봐야 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비메모리 중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로 지금 핸드폰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이것도 이제 하웨이 같은 회사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통신용 칩에서는 중국이 설계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계 1등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인 수준으로 놓고 보면 그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는 더 통신용 칩에서는 디자인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가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설명 듣다가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삼성전자의 행보를 그러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 것이 메모리에서는 돋보이는 활약을 나타내고 있고 그 비메모리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는 TSMC와의 격차를 좀 줄이고 싶다라면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 계획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포부는 둘 다 잘하고 싶다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 파운드리를 해주는 거죠. 예. 대리 생산을 해주는 쪽이 이 시장이 미국이나 뭐 유럽 또 중국이 라인 하나 지금 설비 투자하는데 뭐 7조, 8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엔간한 회사는 그 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우리로 치면 이제 OEM을 주는 네. 그 공장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장이 크다가 보니까 이제 대만이 선점을 해서 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제 그 부분에서 그쪽으로 파운드리 전쟁을 한다는 것이지 예. 지금 이제 메모리의 IDM 쪽에서는 뭐 그것은 어떤 나라도 지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파운드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통신용 칩이나 컴퓨터용 칩이나 슈퍼컴에 들어가는 칩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예.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 과장이라고 그렇고 우리로 봐서는 TSMC하고 경쟁은 파운드리에서 네. 세계 1등하는 회사하고 우리가 지금 한 3등, 4등 정도 하는데 예. 이걸 캐치업하면 메모리 이외에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메모리 자체도 이 기술력이 이 파운드리에서 정밀 미세 가공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예. 삼성전자 뭐 흐름 어디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텐데 다시 중국 기업으로 한번 돌아와서 그 뭐 반도체 굴기라는 얘기 뭐 앞에서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언론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실적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죠. 굴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국산화율을 놓고 보면 중국이 최근 뭐 한 6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자기네가 필요한 반도체 한 16%, 15.5% 정도를 겨우 이제 국산화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85% 가까이를 수입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이 당초에 2020년에 한 40% 그리고 2025년에 한 70%까지 국산하겠다고 하는데 택도 없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기술 축적 다음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지금 거기에 이제 문제는 미국이 그 견제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견제 때문에 중국이 이게 반도체 생산이나 이쪽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국가가 나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더 땡겨버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러면 그 이제 견제 얘기 나온 김에 뭐 화웨이 얘기를 워낙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웨이는 미국이 반드시 이제 죽여야 될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뭐 반도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를 아무리 잘 만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되는 고속도로가 5G고 5G를 하려면 거기에 통신망이 깔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세계 1등이 지금 하웨이죠. 예. 그렇게 되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 굴기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고속도로를 못 만들게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웨이를 제재를 한 건데 문제는 이게 하웨이를 대체할 만한 이제 미국의 기업이 있어야 그 제재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한국이나 유럽 기업이 그걸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하웨이는 제재를 했는데 하웨이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은 제재할 수 있냐.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예를 들면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샤오미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하웨이만 제재해서 그 중국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사실은 숭숭숭 뚫려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3의 바운더리가 서로 겹쳐지면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이기기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한 것의 60.5%를 중국이 소비를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도 작게는 뭐 15%, 많게는 뭐 7, 80%까지를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급을 시키면은 중국의 이제 IT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 쿠션만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최대로 타격받을 건 애플이에요. 네. 세계에서 시가총액 2위하는 핸드폰에서 2위, 3위하는 애플이 핸드폰을 전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OEM하죠. 네. 그럼 그리로 반도체 수급이 안 되면 애플의 매출액이 0이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는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린 제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구멍 숭숭 뚫린 제재를 하다가 보면 중국의 완벽한 차단보다는 중국의 각성과 분발을 더 불러일으켜서 이것이 빠른 국산화를 땡겨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조금 어설프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번에 하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TSMC라는 이제 파운드를 해주는 대만 기업을 이제 제재를 했고 예. 그리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뭐 120억 불짜리 공장을 짓는다. 근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부터 짓느냐 그러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인가 지어요. 네. 그리고 얼마를 투자하냐면 120억 불, 그럼 엄청난 돈이지만 그것을 9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3억 불 정도씩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7, 80억 불이 들어가요. 그것도 불과 2년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걸 9년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건 뭐 굉장히 조금 의미가 약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5나노짜리를 공장을 짓는다는 것인데 앞으로 3년 내지 4년 뒤에 공장이 완공돼서 5나노는 지금 5나노인데 문제는 앞으로 3, 4년 뒤에 시장의 메인은 아마 2나노나 1나노 정도로 한 두세 대 정도 제품이 더 이제 구식 제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이제 하웨이에 관한 제재 특히 이제 TSMC에 관한 제재를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리고 더 이제 조금 황당스러운 것은 그럼 죽이려면 바로 오늘부터 이달부터 스톱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120일간의 유예를 줬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9월 달까지는 제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정치적인 배려가 굉장히 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하웨이 제재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도로 봐야 되고 그 실효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키는 트럼프 지지율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트럼프 지지율이 저기 계속 떨어지게 되면 예. 방금처럼 이제 굉장히 황당한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걸 선거에다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버리면 지금에는 많은 조치들이 계속 유효성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나 대만의 대응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뭐 별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떤 투자 기간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이걸 듣다 보면,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뭔가를 기업 하나 자체를 보내려는 느낌보다는 뭔가 헤드라인이 필요했던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좀 이걸 이용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모든 전문가들에게 공통 질문 드리는 게, 그러면 이런 중간 사안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걸 수혜로 봐야 되나 아니면 위기로 봐야 되나,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게 좀 상반이 돼서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간단한데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한국이 갖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수혜해요. 대안이 없으면.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거의 75%를 갖고 있고 중국은 없기 때문에 제재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중국은 뭐 겉으로는 압박을 하는 흉내를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기는 희망사항을 한국에서 그 반도체를 받아가야 되는, 사실은 그게 강제적인 요구라기보다는 구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게 15%, 20%밖에 공급할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나머지 80%를 한국이 쥐고 있는데 네. 한국을 세게 압박해서 만약에 한국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으로 공급을 해버리고 미국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세게 나가면 그 제재 자체가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어차피 이제 모든 건 다 마찬가지지만 카드 패를, 진정한 패를 누가 쥐고 있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정치인의 레토릭을 가지고서 그걸 갖고 보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업은 결국은 정치는 4년, 5년에 끝나는 거지만 기업은 계속 가죠. 예.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것도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빼고 네트워크 만들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의 하나로만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안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을 철광석 다 스톱시키고 반도체 다 스톱시키고 이러면은 중국을 죽이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한 쿠션 더 들어갔을 때 네. 지금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다 중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지금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TV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럼 그걸 중단시켰을 경우에 미국의 IT 업체들은 이거 OEM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바운더리가 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 제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정치적인 이제 압력으로서는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이것이 유효한 경제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지난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면을 보면 안 되고 한 쿠션 더 들어가서 봐라. 들어가서 놓고 보면 그것은 서로가 같이 맞물려 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나 말들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중국 양회 기간 동안에 이제 나왔었던 중국의 대표적인 뭐 SOC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떤 내용 주요하게 보셨습니까? 중국이 이번에 GDP 성장률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중국은 계획 경제 나라인데 계획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고용 지표로 추정을 해보면 4% 정도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수출이 아니라 내수로 한다는 건데, 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예요. 근데 투자가 2009년 같은 경우에 보면 4조 위안의 전통산업에 투자를 해서 GDP 성장률을 6%를 12%로 확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이 아니라 이제 5G, IoT,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되는 산업 7개, 예. 여기다가 왕창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 이제 포지션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저것이 미중의 전쟁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을 삼았고, 이 내수 경기 부양에 어떤 핑계거리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왕창 투자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항상 돈이 가는 곳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 투자해야 하는 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타이밍으로서. 그래서 타이밍은 뭐 다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죠.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성장률이 지금 뭐 전 세계 다 마이너스인데 2.1% IMF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은 성장률이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미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신통치 않다, 망한다 이렇게 자꾸 보지만 작년 6월 이후로 환율이 거의 10% 이상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은 3월달 한 달 빼놓고는 계속 순유입이에요. 그래서 그게 답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해주고 지금 후생강통 종목들을 놓고 보면 그 한국인이 살 수 있는 한 1,100 종목으로 놓고 보면 지금 차트에 나오지만 지금 상위 200등 하는 회사가요.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20%, 100등 하는 회사가 42%예요. 그리고 탑 15, 50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트라이언 수익률이 59%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입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익의 50%가 금융이고 또 한 15%가 화학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이 두 개가 안 올라가면 지수는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수라든지 IT라든지 이제 바이오 쪽은 뭐 주가가 100% 올라가도 지수에 크게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예. 뭐 지금 최근에 놓고 보시면 중국에서 대표 백주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이 한국 대표기인 삼성전자의 보통주 시가총액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힘이 굉장히 큰데 결국은 뭐 이제 중국을 놓고 보면 전체적인 이제 경제 시장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잘 나가는 섹터, 잘 나가는 이제 종목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는 것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1,100 종목 중에서 200 종목, 20% 종목만 잘 고르면 네. 연초 대비해서 지금 20%면 연간으로 40% 넘는 수익률이 사실은 연율로 환산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 우리가 이제 중국의 산업이나 기업을 별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기회가 바로 우리 옆집에 있지만 이것을 이제 캐치를 잘 못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뭐 정보를 얻기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인데 주가 상승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기업 얘기들도 해야 되니까 한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지금으로서 뭐가 필요한지 한마디만 좀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꾸 이제 반도체 의존도가 크니까 이걸 탈피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는 넌센스고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을 그걸 더 잘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잘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 가져가고 지금 한국으로 보면 전통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빼놓고는 중국보다 더 잘하는 게 지금 별로 안 보여요. 그럼 답은 뭐냐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넘겼지만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아요. 이유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5%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중국에 우리가 산업이 넘어갔다고 뭐 이제 애석해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넘긴 산업에 거기에 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삼성이 이익을 10조를 낸다 그러면 5조 5천억은 외국인 몫이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제조업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수출해서 돈 버는 방법 이걸로 우리 투자 전략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산업하고 기업을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서 뭐 중국 이기다 중국 망한다 이런 얘기들로 일관하게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옆집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산업, 한국의 그 잘 나가던 산업을 다 뺏어간 그 산업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봤던 기사의 결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한 쿠션만 더 들어가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일들이 중국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관련해서도 또 깊이 있는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